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금융 시스템과 만나는 지점, 바로 개인 파산 신청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법원에 실제로 제출된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은 또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파산관제인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채무자의 재산, 부채, 또 파산에 이른 경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문서죠. 물론 저희가 오늘 다룰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채무자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식별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이 보고서는 뭐랄까 단순히 숫자만 나열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로하고 법적 절차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익명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파산까지 가게 된 그 구체적인 사정과 배경, 이걸 좀 파악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 근거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짚어보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 시사점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1977년생 여성이시고 현재 만 47세시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사무직 같은 걸로 근무를 하셨는데 현재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있네요. 2세 때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 점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월 소득인데 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다 합쳐서 약 151만 원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월 151만 원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후 상황 전개에 좀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근데 현재 거주지가 서울 관악구인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51만 원이에요. 월 151만 원 소득으로. 월세 51만 원이면 이거 주거비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미 소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주거비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파산 경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은 2022년 5월로 적혀 있어요. 주된 원인은 역시나 대출이자 같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그리고 생활비 지출 증가, 예상 가능한 원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채무자분은 사실 2011년에도 부산회생법원에서 파산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파산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면책을 받았는데 또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셈이죠. 7년이 지나면. 네, 물론 반복 신청이니까 심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면책받고 한 11년 만에 다시 신청하신 건데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 사이에는 일용직 같은 걸로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에 좀 큰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 확대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수술이요? 네. 이 수술 때문에 병원 치료비하고 또 간병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이걸 감당하려고 이제 카드 대출 같은 걸 쓰기 시작하신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의료비 부담이 커졌군요. 그렇죠. 결국 2022년부터는 병원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금을 막는 그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서 이번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두 번째 파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첫 파산 후에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 또다시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참 안타까운 사례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한번 일어섰는데 다시 건강 문제로. 그 의료비 부담이라는 게 정말 무섭군요. 그럼 이분이 실제로 갚아야 했던 빚,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볼까요? 네. 보고서상 총 채무액은 약 6,91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는 교보생명보험 포함해서 3곳이고요. 채무 발생 시기를 보니까 주로 2021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사용처는 역시 생활비하고 기존 채무 변제, 즉 돌려막기에 쓰인 걸로 나타나고요. 네. 빚은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데
반면에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은행 예금이 한 188만 원 정도 있고요.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8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이게 전부예요. 그걸 다 합쳐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정말 간극이 크네요. 이런 상황이면 파산관제인은 어떤 조사를 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나요? 파산관제인은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조사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이걸 법률 용어로 환가한다고 하는데요.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다. 왜죠? 아까 말씀하신 예금이나 보증금 같은 건 있잖아요. 네, 있긴 한데 그게 다 현행법상 보호받는 재산들이거든요. 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 중에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도 지역별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같은 걸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환급금도 아주 소액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재산을 다 합쳐도 6개월간의 생계비, 현재 기준으로는 1,110만 원 정도인데 이 범위에 훨씬 못 미쳐요.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은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은 파산 절차에서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환가포기 재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가져가서 나눠줄 실익이 없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자산만 남았다는 건데,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렇죠. 파산관제인은 결국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것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비용도 안 나올 정도다? 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제 545조에 따라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절차를 종결하는데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폐지 의견을 법원에 낸 거죠. 파산 절차를 끝낸다는 거군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책은요? 동시에 중요한 게 바로 그 면책에 대한 의견인데요. 파산 관제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거짓으로 빚을 막 늘렸다거나 하는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법제 564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면책 허가 의견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파산 절차는 비용 부족으로 폐지되지만 빚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겠지만 관제인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한 장애,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 그리고 생활고가 겹치면서 결국 두 번째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따라가 봤습니다. 네, 7천만 원에 가까운 채무 앞에서 정말 수중에 남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 자산뿐이었고요. 이 보고서는 사실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어떤 외부 충격이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특히 한 번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는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의료 문제 때문에 다시 좌절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한계 같은 걸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파산 관제인이 어떤 법적인 기준, 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상황을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구제 시스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보고서에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도를 통해 주어지는 재기의 기회는 과연 한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어쩌면 두 번의 파산을 막지 못한 이 현실을 볼 때 현재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나 의료 지원 시스템은 과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깊은 성찰을 기대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